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엔 피눈물이 난다고들 하죠. 많은 속담들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제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꼴을 보고 나니 이것보다 더 좋은 속담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이혼이란 그 어떤 복수를 해도 나아질 순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기에 지금의 제 삶은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단 조금 더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랑 남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중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셨거든요. 퇴직하신 후에도 동네에서는 금융 전문가로 통하고 계셨어요.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 상담해 주시고 투자 조언도 해주시면서 동네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셨죠. 그런 분이니까 저도 처음엔 시어머니를 많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이상한 부탁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애야, 너 이번에 대출 보증을 좀 서줘야겠다. 갑자기 뭔 소리인지 싶어서 저도 깜짝 놀랐죠. 대출 보증이요? 갑자기 왜요? 시누이가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자금이 필요하더라.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시누이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보증을 서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제가 서야 해요? 남편이 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가 서는 게 절차상 더 간단해. 내가 은행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건 잘 알거든.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거라 거절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가족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주신 서류들을 살펴보는데 뭔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은행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은행 직원한테 이 대출이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객님, 이 대출은 개인 투자 자금으로 신청되어 있는데요. 신청인도 고객님 시어머니로 되어 있고요. 네, 시누이 사업자금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주식 투자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였거든요. 시누이 사업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본인 주식 투자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서명을 다 해버린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말을 잘못하신 거 아닐까?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가족끼리라고 해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엄마가 우리한테 해를 끼칠 리는 없잖아. 남편은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뭔가 저만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셨는데 상대방 차량 보험에서 치료비랑 위로금이 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애야, 보험금 받는 일로 서류 좀 써줘야겠다. 보험금이요? 아버님 사고 관련해서요? 그래, 며느리가 대신 받는 게 절차가 더 간단하대.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며느리가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직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서류를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읽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대신 받는 게 아니라 보험금 수령권 자체를 저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또 이상하다 싶어서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봤거든요. 고객님, 혹시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봐도 될까요? 잠깐만요. 확인해보니까 고객님 시어머니 분이 고객님 명의로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셨네요. 그런데 고객님이 직접 동의하신 건 맞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본인 동의 없이는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든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계신 거였어요. 이번엔 서명을 안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어머님, 이 서류 내용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상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서명만 하면 돼. 그래도 내용을 좀 알고 서명하고 싶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가족끼리 믿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차갑게 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 이번엔 정말 큰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셨는데 이번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야, 시아버지 명의로 된 상가가 있는데 이걸 네 명의로 좀 옮겨야겠다. 상가요? 무슨 상가가 있나요? 몇 년 전에 투자로 산 건데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바꿔야 한대.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랑 서류 좀 준비해줘. 또 이상한 얘기였어요. 갑자기 왜 제 명의로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금 문제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왜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되나요? 남편은 회사에서 부동산 보유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며느리 명의로 해야 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 회사가 그렇게 엄격한 곳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또 속이려는 것 같아서 이번엔 미리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구청에 가서 그 상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 상가가 2년 전부터 담보대출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옮기려는 이유는 그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던 거죠.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저를 속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진 거였어요. 처음 대출보증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얘기, 그리고 이번 부동산 명의 이전까지 전부 다 저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꾸미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이상한 일들을 시키고 계셔. 이것 좀 봐. 등기부등본이랑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다 보여줬어요. 어머님이 내 명의로 계속 이상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일들이야.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증거가 여기 다 있잖아. 등기부등본도 있고 은행에서 확인한 것도 있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게.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 이게 다 오해라는 거야? 당신이 엄마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엄마가 당신한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예요. 결혼한 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증거부터 제대로 모아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그렇긴 했지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주신 서류들도 전부 다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두었어요. 또 인터넷으로 법무법인들 찾아보면서 상담 문의도 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명의도용이면서 동시에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녹음은 잘하고 계시고 서류 원본들도 확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확인받은 것들도 문서로 남겨두세요. 변호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맞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시어머니가 잠깐 마트에 가신다고 나가신 사이에 화장실을 이용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에 서재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인감도장으로 찍힌 각종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대출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심지어 제 명의로 된 가짜 소득증명서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몰래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두고 계신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떨렸지만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다 찍어뒀어요. 그리고 몇 개는 원본을 가져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나왔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서류들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더라고요. 제 인감도장은 어떻게 구하신 건지 서류들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 놓으셨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자주 가신다는 인감업체를 찾아가 봤어요. 사장님한테 혹시 제 시어머니를 아시는지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분 자주 오시는 분이죠. 며느리 도장 가져와서 인감증명서 뽑아가시던데요. 혹시 그런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직접 와야 하는 건데 도장만 가져오시니까. CCTV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가져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 화면을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 본격적으로 맞서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어머니가 또 다른 짓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함정을 하나 파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얼마나 큰 금액이야?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와, 그 정도면 큰 건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겨도 돼. 그러더니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일단은 네 명의로 계약하는 게 좋겠다.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친정아버지 명의로 바꾸면 되니까. 제 명의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금도 안 내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이런 일은 전문가니까 믿어도 돼. 그 순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사기 수법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였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친정아버지 투자 관련 서류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서류들도 전부 가짜였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내용도 엉터리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정말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변호사님한테 모든 증거를 가져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죄, 위조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에 기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보해 주신 내용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퇴직은행원의 금융사기 실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또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가 금융업 허가도 없이 상담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게 금융업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를 고발하다니.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사기를 치셨잖아요. 저는 그냥 당한 대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가족끼리 하는 일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사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이거 당장 취하해.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해.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계속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한테도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보, 어머님 일로 지금 고발장도 들어갔고 소송도 진행 중이야. 뭐라고? 정말로 고발을 한 거야? 증거도 다 있고 변호사님도 승소 가능성 높다고 하셨어.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고발해?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는 일이야? 6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어머님이 나를 괴롭힐 때도 사기를 칠 때도 당신은 계속 모르는 척 했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을 말렸어야지. 나보고 계속 참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정말 떨렸어요. 시어머니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나오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셨어요. 판사님, 제가 언제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제 명예 위조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 녹음 파일이 나왔을 때는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피고인이 금융업 경력을 악용해서 며느리를 속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집행유예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어요. 총 7천만 원을 받은 거죠. 판결이 나온 후에 시어머니 상황은 정말 처참해졌어요. 우선 전과자가 되셨으니까 어떤 금융 관련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 동네에서 금융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받던 수입도 완전히 끊어진 거죠. 거기다가 지역 신문에 기사까지 나왔으니까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하신 거예요. 마트 가시거나 동네를 걸어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아는 사람들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하셨어요. 손해배상금이랑 변호사 비용으로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간 거예요. 그동안 주식 투자한다고 쓴 돈도 있고 각종 빚도 있고 해서 정말 빈털터리가 되신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거든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마누라 하는 짓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이혼 준비 중이야. 아버님이 이혼을요? 응. 평생을 속고 살았던 것 같아.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망한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언니한테 정말 죄송해요. 시누이가 저한테 울면서 사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되신 거예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시고 정말 모든 걸 다 잃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판결이 나오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굽신거리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계속 울면서 빌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며느리야, 아니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는 저를 반말로 부르시더니 이제는 높임말을 쓰시면서 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이제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사기까지 치시더니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정말 처절하게 빌고 계셨어요. 눈물도 계속 흘리시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애 못 낳는 기계 취급하시고 제 명의로 사기치시고 남편까지 제 편 못 들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게 늦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이제 제가 만든 규칙대로 사셔야 해요. 제가 용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제발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계속 찾아오셨어요. 문 앞에서 빌고 가시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도 정리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믿었나 봐.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지 정말 몰랐어. 고생했는지 몰랐다고요?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정말 너만 바라보고 살게. 엄마랑도 완전히 연락 끊을게.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6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괴롭힐 때도 이상한 일을 시킬 때도 당신은 계속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전혀 몰랐다니까. 몰랐다고요. 저는 계속 얘기했는데 당신이 안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이혼하자는 거야? 네, 이혼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어요. 남편은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6년이 저한테는 지옥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너무 늦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실망과 배신감이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조건도 제가 원하는 대로 관철시켰어요.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도 70%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6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믿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혼이 완료됐어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막막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결혼 생활이 전부였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 눈치 보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혼 재산 분할금이랑 시어머니한테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거든요. 집에서 혼자 포장하고 배송도 직접 맡기러 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했더니 조금씩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구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키워나가서 지금은 직원 5명을 두고 있어요. 매출도 처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 창업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가정 내에서 금융사기를 당하는 분들을 위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저처럼 시댁에서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창업 멘토링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저보다 5살 정도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이혼 경험이 있으셔서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 정도로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분은 제 과거 얘기를 다 들어도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운 게 정말 멋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게 대단해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가 작년에 재혼을 했어요. 새 남편은 정말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뭘 결정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요. 결혼식을 올릴 때 친정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딸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아빠도 그동안 정말 걱정 많으셨죠? 많이 걱정됐지.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새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도 시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맡고 카페는 새 남편이 주로 운영하시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어요. 바쁘긴 하지만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정말 우연히 전 남편과 시누이를 만나게 됐어요. 대형마트에서 새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혼자 장을 보고 있는 전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전 남편은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예전과는 달리 너무 수수하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이고요. 옆에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도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정말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정말 잘 사는구나. 옆에 계신 분이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재혼했어요. 전 남편 얼굴이 정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됐네, 정말.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말 많이 아프세요. 혹시 한 번만이라도. 저는 이제 완전히 남의 일이에요. 각자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각자 책임지고 사시길 바래요. 그래도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 남편의 팔을 끼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전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새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요? 전 남편을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얼마나 잘 선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전 남편을 보니까 제가 이혼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힘들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고요.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셔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끔 제 사업장 근처에서 서성이시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또 다른 동네에서 전직 은행원이라고 속이면서 금융 상담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끝까지 못 고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동네 주민센터랑 파출소에 가서 시어머니 판결문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전과자가 또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동네에서도 쫓겨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평생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어디 가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커요. 새 남편과 함께 인테리어 할 때 정말 신경 써서 했거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이런 건 며느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무시하던 취향들을 마음껏 반영했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소파를 놓았고 침실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몄어요. 부엌도 제가 요리하기 편하게 다 바꿨고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꾸며놓으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속 시원한 건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보면서 살 때와는 정말 달라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사업도 잘 되고, 새 남편과의 관계도 좋고, 건강도 괜찮고, 정말 모든 면에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있을 거고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너 누구지? 아, 맞다. 동은이 전 부인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너 정말 잘 살고 있네? 옷도 좋은 거 입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사업한다며? 네, 작은 사업이지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참 안 됐더라. 지금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던데. 그렇군요. 너도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보지 그래? 그래도 6년이나 시어머니였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안부를 물어볼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줄 몰랐나 봐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말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트에서 나오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더 키우고 싶어서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있고 카페도 체인점으로 늘려볼 생각이에요. 새 남편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게. 새 남편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저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새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직 초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기뻐요. 예전에 전 남편과 있을 때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역시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새 남편은 아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예쁘게 태어날 거야. 당신을 닮아서 말이야. 저를 닮으면 고생할 텐데요.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당신처럼 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전 남편은 한 번도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해줄 거고요. 새 남편 부모님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서 걱정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아실까요? 아시게 되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괴롭히던 며느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손자를 제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게 되다니. 그것도 시어머니는 평생 볼 수 없는 아이를 말이에요. 가끔 상상해봐요.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제 아이를 보게 되는 상황을. 아마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 아이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 아이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평생 관계없이 살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해졌어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남편도 만났고 아이도 생기고 반면에 시어머니는 혼자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전 남편도 재혼 못하고 혼자 있고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어머니는 혼자서 힘들게 살고 계시고 또 전 남편도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시누이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고 있고요. 반면에 저는 사업도 성공했고 좋은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우세요. 저처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저는 6년 동안 참았지만 그 6년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더 일찍 맞서 싸웠으면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오래 참지 마시고 빨리 행동에 나서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변호사, 상담사, 경찰,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는 다 아물었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고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죠.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증명해냈고 앞으로도 계속 증명해 나갈 거예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시면 바로 신고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살면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성공할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꿈에 나와요. 그런데 예전처럼 무서운 꿈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고 있는 꿈이에요. 꿈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깨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정말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한테 빌고 있다니까요.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고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두 저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